소통방송 DPS. 예, 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댓글을 읽어드리는 순서를 가질 텐데, 우선 오늘은 저와 함께 같이 댓글을 읽어주실 김 기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 기사입니다. 예, 드디어 월드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회 방송을 시작하고, 이제 첫 방송을 하는데 월드컵으로 첫 방송이죠. 저번에는 그렇죠. 미리 보는 월드컵이었으니까, 예, 오늘부터 이제 한 달간 대장정의 여정을 저희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축구인의 축제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기대됩니다. 업데이트도 자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우선은 업데이트가 엄청 많이 빠른 시일 내로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우선 댓글부터 읽어주시고 그 다음부터 개막 시작하죠. 네, 지난번에 댓글을 안 읽어드렸으니까 네. 몰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디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디간, 거꾸로 하면 간디네요. 간디. 후안프라는 셀타비고에서 뛴 적이 없습니다. K리그에 집중하시다가 해외 축구 하시니 약간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이분은 저희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했었죠. 그쵸, 1회. 아, 1회 때였나요? 네, 1회. 그거 때문에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셀타비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나 본데 후안피랑 셀타비고에서 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안프랑이 아니죠. 네, 그렇죠. 지금 한 40살 다 돼가는 그 후원 프랑을 얘기했던 거고요. 네. 이름이 겹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옛날 선수들이랑. 아 근데 웃긴 게 그 후안프랑이 그 포지션에 그대로 뛰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약간 지난 방송 때 얘기하면서도 좀 생김새가 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주 보지 않다 보니까 유럽 축구는 네. 소홀했네요. 네. 그 시절에는 좀 많이 봐가지고 예, 아무래도 뭐 앞으로 김 기사도 자주 볼 거니까. 네, 혹시 예.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시절에 베니 메카시 아십니까? 메카시 알죠? 남아공의 메카시? 예. 걔가 셀타비고 탑이었어요 그때. 네, 아무튼 그 셀타비고입니다. 예.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사과인데 이렇게 해야지. 예. 그 다음 비파드님. 네, 비파드님. 이분 저희 축구방에서. 그쵸. 네, 자주 보시는 분이죠. 올만에 듣는 팀별로 상황 소식 듣는 거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흐흐 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재미가 있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드컵 이후에는 박 기사가 이런 소식을 그쵸. 많이 전해드릴 거 아니에요? 원래 기본적인 게, 네. 기본적인 계획이? 그거니까. 네. 네. 네, 그 다음에 바리깡님. 바리깡. 바리깡님 이거 아주 이름이 거치시네. 왠지 세 보인다. 네.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근데 네. 박 기사님은 어디 팬이신지. 저보고 어디 팬인지 네. 여쭤보시는군요. 제가 AT 마드리드 팬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러신 건가? 네, 그러니까 팬을 하나씩 우리가 맞는 컨셉이었는데 그 컨셉을 잘 못해가지고 박 기사가. 사실 뭐 이렇게, 이 물어보는 게 그냥 전체적인 유럽 리그에서 팬이 어딘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박 기사는 저는 애매하잖아요. FC 서울 팬이고요. 회색 분자입니다, 여러분들. 네. 흔히 말하시는 회색 분자. 네, 그 FC 서울 팬이고요. 네. 저기 타 나라의 네. 어떤 뭐 특정 팀을 응원을 한다기보다 그냥 성향이 약간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돈 쓰는 팀을 좋아합니다. 네. 돈 쓰는 팀에 그렇습니다. 돈 쓰는 팀에 관심이 많고요. 네, 제가 네. 부끄럽네요. 네. 이게 현실 속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저는 흔히 말하는 약간 돈지라라는 그런 클럽들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잭스님. 네, 잭슨님. 업데이트 안 하나요? 조용히 제 사진 올려봅니다 하시면서 사진 올려주셨는데 네. 네. 잭슨님 방을 착각하셨나 본데 여기는 이렇게 미팅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약간 듀오 뭐 이런 걸로 네.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는 축구방이기 때문에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분, 만수르빠. 만수르빠. 네, 만수르빠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업데이트 됐군요. 듣다가 칼루에서 터짐요. 크크. 아. 2부도 금방 올라오는 거죠? 나머지도 얼른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1부랑 2부랑 올라간 게 네. 거의 차이가 몇 시간 안 났을 텐데 그 사이에 이렇게 달아주신 거네요. 그러네요. 저희 2부를 좀 많이 기다리셨나봐요. 1부 듣고. 뭐 몇 시간 안 됐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칼루 이야기는 네. 제가 네. 제 그냥 연출. 설마 진짜겠습니까? 예, 그쵸. 네, 캐릭터 연기한 거죠. 그때 네. 저희가 먹으면서 너무 더워서 술도 마시고 갔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붉은 어묵님. 네, 붉은 어묵님. 네. 세 분 티격태격 재밌습니다. 저는 스페인을 우승 후보로 생각했는데 역시 날씨가 변수이겠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 붉은 어묵님은 저희 그 K리그 방송에서도 가끔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인데 아무래도 애청자들이 좀 옮겨온 것 같아요. 그쵸, 몇 분 많이 옮겨줬어요. 네, 많이 옮겨오셨는데 저희가 역시 셋이서 늘어나면서 처음에 캐릭터가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저희도 방송 들어보니까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이 잘 빠졌다는 그런
자화자찬을 하고 싶고요. 예. 붉은 어묵님께서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아이디를 약간 의심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붉은 어묵을 하셨는지 다음에 살포시 뭐 비밀 댓글 이런 거 없나? 네,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예. 이분 정말 붉은 어묵을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탄유의리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방탄유리? 네, 방탄유의리. 요즘 유행이죠, 김보성 씨가. 오는데 또 이제 막 SK에서도 광고하는 거 있더라고요. 김보성 씨가 막 엄청 많이 하고 핫한가 봐요. 9시 뉴스도 출연하셨어요. 진짜 많이 해요. 처음 들어봤는데 말씀들 재밌게 하시네요. 알바하다가 들으며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저 역시도 브라질을 우승 후보로 뽑고 싶어요. 다코스는 칠레? 아무래도 남미에서 오랜만에 열리다 보니 남미 팀들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시는 MC분, 이거 누구 말씀하시나? 너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요. 추억팔이 기억 웃겨요. 이럴 때 프랑도 추억의 선수를 그것도 참고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리그 많이 보시니 요즘 유럽 선수들을 호날두도 호나우두로 말씀하실까봐 웃었어요. 지속 설마 그러겠습니까? 진짜 이분 장난하시나 지금. 앞으로도 잘 들을 테니 업데이트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그랜트 힐 선수는 올랜도랑 피닉스에서 오래 뛰었고 마이애미에서 뛴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LA에서 선수로 뛰고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길게 남겨주셨네요. 네네. 우선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지? 일단 브라질을 우승 후보로 뽑으셨는데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남미 팀들이 활약을 할 것 같다는 게 비슷하고요. 다크호스로 칠레 뽑으신 것도 오늘 칠레 잘했죠. 그쵸. 칠레 방송은 저희가 따로 네. 끊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알바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무슨 알바를 하시는지 궁금하네. 그냥 문득. 방탄유리님. 그리고 뭐 트렌드 얘기하시. 저 동의할 수 없고 트렌드에 따라 네 얘기하는 것 같고요. 누구 우리 방송 들으신 거 맞으신가? 그 다음에 NBA. 네. NBA 뭐 그랜트 힐 선수 지금 LA 클리퍼스에서 뛰고 있죠. 네. 뭐 반지를 뛰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랜트 힐 선수가 그 반지 원정대로 딜을 잘못 찾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가끔 있어요. 이적하고 나면은 잘 안 풀리는. 바카리시 선수가 대표적이죠. 이적하고 나서도 이적하기 전에도 안 됐으니까. 네. 그다음 더 블루님. 더 블루. 네. 건방진 루카쿠 자식 월드컵에서 밟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제 하루 종일 이거 무슨 얘기인가? 딱 봐도 트렌드를 읽으라고. 나 유럽 뉴스 잘 안 보니까. 나 미치겠네. 월드컵은 봤어요 그래도. 더 블루 하니까 첼시의 그 팬이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루카쿠가 안 간다고 했어요? 임대 다시 안 돌아간다고? 아니 그 얘기보다 루카쿠가 한 인터뷰에서 그랬죠. 차라리 이적을 하고 싶다 다른 팀으로. 네. 왜냐면은 무리뉴 감독도 그렇고 팀에서도 이제 자기가 임대가 끝났잖아요. 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코스타나 계속 만추키치나 뭐 이런 선수들한테 계속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가면 또 주전에서 밀릴 거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는지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 다른 팀으로 가서 뭐 주전으로 뛰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홍 기사가 댓글을 달았을 텐데. 네. 아무튼 뭐 그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하지만 첼시 팬으로서는 그때 한참 목 커뮤니티에서 한참 논란이 됐었죠. 비겁한 놈이다. 뭐 팬들은 최고 선수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피해서 가려고 막 그러냐 막 그러면서 아무튼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팬들은 섭섭해하셨을 거예요. 네, 선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 선수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렇죠. 말이 유스팀이지. 네. 그다음 라데시마님. 네. 사실 축구방과 달리 영화방은 잘 안 들어요. 축구방은 구독까지 해서 듣는데 영화방은 가끔 카테고리 들어가서 가끔 듣는데 엑스맨 편은 안 들었는데 추천이라고 붙어있어서 전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어서 남긴 거예요. 우는 남자는 보려고 들었어요. 근데 방송 듣고 안 보려고. 이분 방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 영화방에서 밖에다가 한번 라데시마님 얘기를 했죠. 그쵸.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영화방에 남겨주셨으면. 네, 영화방에 남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 축구방 방을 좀 잘못 찾으신 것 같고. 네. 그 다음 배운 남자님. 배운 남자님. 네, 배운 남자님. 타 방송에서보다 더 신빙성 있게 진출팀들을 고르셨군요. 저희가 많은 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저 네임밸류가 아닌. 그럼요. 국내 축구도 따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그런 기후랑 날짜. 골고루 방송 들을게요. 시차 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렇죠. 저희는 대충 그냥 네임밸류만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요. 제가 비록 트렌드에는 뒤쳐졌어도 사전 준비를 조금 하고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라데시마님. 네. 개막전 왕의 귀환을 받네요.
아, 이걸 브라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개막전. 그렇죠. 네, 브라질의 뭐 네이마르나 이런 선수들이 잘했죠. 네. 그래서 3대1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데시마님이 마지막으로 하나 남겨주셨어요. 다음 시간에 가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요? 네, 저희가 네. 아직 댓글을 정리를 달아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 저희 다음 방송이 시간에 엄청난 인기를 지금 끌고 있다는 거를. 벌써 뭐 댓글만 읽어드렸는데 10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난 저희 방송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컨셉 자체가 소통 방송이고요. 네. 거의 뭐 자타공인이죠. 네. 소통방송의 가보부갑이라고 그때 비파드님이었나? 그렇죠. 네, 남겨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DPS 해외 축구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전으로 들어가죠, 이제. 네, 개막전 아주 흥미로운 경기였죠. 네. 브라질과 크로아티아. 예, 그럼 이제 개막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전 브라질 대 크로아티아. 예, 2014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을 했습니다. 아, 축구인의 축제 드디어 열렸어요. 4년에 한 번씩. 그럼요. 이게 시간대가 사실 저희한테 그렇게 유리한 시간대는 아니에요. 새벽? 축구를 보기에, 그죠? 네.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좀 힘든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4년을 기다려온 그 대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일찍 잠들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일찍 잠드시고, 좀 일찍 깨시고, 네. 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4년이라는 게 좀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뭐, 한 달 잠깐 고생하는 거야, 뭐. 괜찮죠. 그 정도 감수를 하시면서, 축구인들의 그 축제를 좀 즐기셨으면 하고, 사실 브라질에서 이제 개막을 하는데, 네. 브라질 자체에서는 좀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 네. 보니까, 네. 그래갖고 좀 논란이 돼갖고, 뭐, 이리저리 뭐 말이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개막은 했고요. 네,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네, 경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저희 둘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개막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다음 방송부터는 아마 혼자서 하는 네. 형식으로 될 겁니다. 다음 방송이기보다 이 다음 시간이 이제 네덜란드랑 스페인 경기를 이제 김 기사가 또 따로 준비해서 방송한 것도 나올 거고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선은 개막전부터 네. 살펴보도록 근데 하죠. 이게 조별 예선만 그렇죠? 이제 16강이나 뭐 8강 가면은 저희가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하면 좋은데 또 시간 그때도? 아, 그럴 수 또 있겠네. 왜냐면 홍 기사도 있으니까. 아, 네. 그때는 또 맞춰봐야 되고. 어쨌든 뭐 개막이 시작됐으니까 개막하기 전에 감독들 인터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브라질 먼저 보죠. 브라질 먼저 볼까요? 아니면 그 도전자부터 볼까요? 아, 그래도 브라질인데 브라질부터 봐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브라질의 그 스콜라리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뭐 대략적인 인터뷰만 보여드릴게요. 100% 승리를 확신한다. 브라질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제 때가 왔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월드컵이다. 이제 즐길 때다. 멋진 말이네요. 그리고 집주인의 말이네요, 그냥 예. 집주인의 말. 우리 앞에는 7개의 계단이 놓여 있다. 크로아티아의 개막전은 첫 번째 계단이다. 개막전을 이기면 6개의 계단이 남는다. 우리는 그 계단들을 차근차근 밟아올라 결국 우승에 도달할 것이다. 어떻게 딱 명장 냄새가 확 풍기는 네. 약간 7승만 하면 우승이니까.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크로아티아의 니코 코바치 감독이죠. 니코 코바치 감독이죠. 되게 요즘에는 제가 옛날에 자꾸 추억팔이 한다고 그러시는데 네. 제가 선수 때 한창 봤던 선수들이 다 감독이더라고요. 그럼요. 네, 벨기에의 그 마크 빌모츠 선수도 제가 지난번에 벨기에에서 유명한 유명한 선수가 있었다 했는데 그 선수가 바로 마크 빌모츠입니다. 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홍명보 감독님이 네. 감독을 하니까요. 세대가 그렇더라고요. 네. 니코 코바치. 네, 그 크로아티아의 코바치 감독님은 브라질은 월드컵 전 경기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매 경기를 멋있게 이겨서 자국 관중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 팀이 경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브라질은 마음이 조급해질 것이다. 끌고 갈수록 그 점을 이용하면 브라질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어요. 네. 뭐 대충 두 감독이 서로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인터뷰를 해줬는데 경기를 보다 보니까 네. 진짜 크로아티아에 왜 이런 기세가 등등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니코 코바치 감독은 선수 시절에도 장난 아니었어요. 주로 한 거친 플레이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도 중거리 슈팅이 좋아서 그 로베르토 코바치 아나요? 형제였는데 아 그래요? 로베르토 코바치, 니코 코바치, 바이에른 뮌헨에도 잠깐 있었고 로베르토 음. 코바치 같은 경우에
이 되게 유명한 터키 출신 선수들입니다. 네, 터키 출신이 동구권 출신입니다. 터키 출신이 아니라 동구권 출신이고 크로아티아 출신들인데 진짜 감독이 돼서도 색깔이 그대로 보여지는 되게 멋진 스타일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거 우선은 그 인터뷰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경기하기 전에. 되게 도전자의 느낌이 강하게 한쪽에서 나고 한쪽에서 그렇죠. 명장 집주인 느낌이 강하게 나니까 정말 볼만한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축구 스타일도 그대로 나왔어요. 말한 그대로. 그렇죠. 네. 피파 랭킹을 한번 살펴보면 브라질은 3위였고요. 네. 크로아티아는 18위였습니다. 경기 뭐 선수들을 대충 보시면은 네. 뭐 저희가 예상했던 그 선수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경고 누적이었나? 퇴장 때문에 만추키치 선수가 못 나온 거 빼고는 크로아티아도 모드리치 선수부터 해갖고 똑같이 나왔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베스트 11이 그대로 나왔었고요. 네, 헐크까지 해서 다 네. 나왔죠. 경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3대1로 브라질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라 역전 승이라서 그쵸.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브라질이 4골을 넣었어요, 사실. 네, 4골을 넣고. 마르셀로의 골까지. 개막전에서 이 자책골이 나왔던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들었었는데, 네. 예,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반 11분에 마르셀로 선수가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왼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마르셀로 선수가, 그 올리치 선수가 아마 올렸을 네, 거예요. 올리치 선수가 올렸어요. 강한 크로스를 계속 시도했는데 거의 크로아티아의 전반 공격 패턴은 그거였죠. 크로아티아가 계속 낮게 까더라고요. 그 네. 크로스를요. 크로스를 낮고 강하게 네. 그냥 후리면은 그걸 중앙으로 강하게 흘러 들어오는 패턴이었는데 그게 마르셀로 선수의 발에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죠. 뭐 전반, 후반 가릴 거 없이 계속해서 예, 네. 그런 식의 크로스를 올렸었는데 사실 좀 만추키치 선수가 있었으면 좀 띄우는 공격도 패턴도 좀 해볼만 했을 보여줬을 텐데 지금 공중볼에 강한 탑이 없었고 음. 그리고 상대 수비수들이 너무 몸싸움도 좋고 한 선수들이라 다비드 루이스랑 그다음에 네, 그 티아고 티아고 실바. 실바가 높이도 좋기 네. 때문에 힘들었죠. 그다음에 29분에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슈팅 죽였죠 약간 진짜. 뭐 중거리 슛이라고 볼 수 있죠. 땅볼 중거리 슛 네. 비슷하게. 진짜 저는 그 정도의 타이밍으로 그 정도의 코스로 정확하게 가는 거는 0점을 조절해서 네. 정말 0점 조절해서 그렇게 쐈던 그런 슛을 보여줬습니다. 골키퍼가 알고도 못 막는 역동작으로 점프를 해도 어떻게 손이 안 닿는 정말 절묘한 슛이었습니다. 진짜 네이마르 선수가 이 경기가 끝나고 보통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 클럽에서보다 국대에서 잘한다. 뭐 그래갖고 예전에는 국대 스키 뭐 이래갖고 네. 포돌 스키를 지칭하는 말이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국대마르 그럽니까? 국대 마르 그다음에 국대 스카 이러거든요. 오스카까지? 네, 오스카까지 첼시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국대에서 많은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튼 막 그러는데 아무튼 네이마르의 그 첫 번째 동점골은 진짜 클래스가 있는 골이었습니다. 그 클래스는 오스카 선수 슛도 비슷했어요. 그거는 그 또 꼬바이 슛도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네. 오스카 선수의 그 경기 이제 거의 끝나고 네. 추가 시간에 나온 골은 예전에 한일 월드컵에서였나 그 호나우두 선수가 꼬발슛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보면서 딱 그게 생각났었는데 정말 브라질스러운 슈팅이죠. 예, 진짜. 이 감각적인 슈팅은 정말 유럽의 그 멋진 슈팅, 힘있고 그런 슈팅 못지않게 매력이 그럼요. 있습니다. 그 중장거리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키로수 빨리 나가는 거 그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테크닉적인 네. 그런 골이죠. 왜냐면은 정말 한 2박자 3박자 빠른 그런 우리도 슈팅이 얼마 전에 먹었죠, 가나한테. 기억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논란이 됐던 골이 네. 네이마르의 두 번째 그 PK 골이었어요. 네, 그랬죠. 네, 그래갖고 왜냐면은 거의 그 전까지는 이제 비등비등 계속 했었기 때문에 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PK로 인해서 좀 기우는 거죠. 어떻게 사실 보면. 1대1까지는 정말 한 골을 극적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한 골을 먹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먹었지만 그래도 크로아티아의 상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경기의 추가 기운 거는 사실 이 오심성이 있는 이 판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본의 그 주심이었는데 네, 프레드 선수한테 프레드 선수를 잡았다고.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죠. 네.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가 차는데 골키퍼 손 맞고. 또 맞고 들어가는 바람에 네. 크로아티아로서는 진짜 억울할 법한. 사실 억울할만 했어요. 그 전까지 경기를 너무 잘 풀어갔거든요. 근데 크로아티아가 진짜 투지가 좋더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원래 그런 건데 축구가. 네. 그죠? 네, 투지는 좋은데 아직 신인급 감독의 느낌이 나는 전략적으로는 좀 준비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팀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모드리치 선수도 엄청 잘해주고요. 진짜 네, 많이 뛰고. 스르나는
진짜 언제적 쓰르는데 아직도 잘하더라. 스르나, 모드리치, 그리고 모드리치 옆에 그 선수 누구죠? 루키티치인가? 무슨 있었는데? 모드리치 옆에요? 네. 중앙인가요? 네, 중앙에. 아무튼. 그 선수도 정말 많이 보여서 7번. 음, 네. 루키티치 아닌가? 아무튼. 네. 진짜 크로아티아가 정말 투지랑 뭐 파이팅 넘치는 진짜 플레이를 네. 예, 정말 원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주키치가 있었다면 탑에서 확실히 버텨줬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경기였어요. 올리치 선수도 워낙 사이드에서 컨디션이 좋았고 초반에 그럼요. 예.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한 골을 먼저 넣으면서 제 생각에는 경기가 더 애매해졌던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넣으면서 팀이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상대한테 찬스를 많이 주지 않았나. 음. 오히려 0대 0일 때 초반에는 크로아티아가 정말 좋았거든요. 네. 분위기가. 좀 안타까울 법한, 예. 나중에 또 인터뷰에서 나와요. 네. 크로아티아 감독님께서 또 열받는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뭐 이 경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모드리치 선수가 좀 부상이 좀 잔부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차전에서 나올지 말지 지금 고심 중이라는데, 네. 경기도 잃고, 에이스도 잃으면 크로아티아로선 열받죠. 예. 모드리치 선수가 좋다고는 했는데 그 좋은 모습이 수비적인 모습이랑 활동량 면에서는 좋았는데 그렇죠. 사실 공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드리치 선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좀 내려가서 네. 미드필더를 잡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싱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수행을 했어야 더 모드리치 선수의 기량이 더 사는데 그쵸. 그 전방에 움직여주는 선수의 활동량이 너무 적고 음. 그 올리치 선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네, 그러면서 크로아티아가 사실은 한 골밖에 못 넣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네. 그 구스타보 선수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브라질의 컨셉은 딱 그거죠. 뒤에 그 수비진이 너무 사실상 브라질의 공격은 수비부터 시작이죠. 아, 그럼요. 왼쪽 오른쪽에 마르셀로와 그 알베스. 알베스가 있고 중앙에 티아고 실바랑 그 다음에 그 루이스 선수가 있지만 그 앞에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성향인 선수들이 같이 공간을 질식시킵니다. 6명이서. 네, 맞아요. 순간적으로 상대 공격을 싸먹으면서 질식시키고 그 앞에 있는 선수들의 그 개인 기량과 그 자잘한 패싱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팀이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공격을 하는 팀이라서 그런 점에서 크로아티아가 깨부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진짜 딱 보면은 그냥 팀 브라질이라는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예전같이 그렇게 막 화려한 그런 선수들은 없는데 네. 정말 그냥 팀 브라질이라는 느낌이 확 날 정도로 네, 그 수비형 양쪽 윙백 중에 마르셀로 선수는 사실 공격 가담을 별로 안 했는데 알베스 선수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구스타보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밑까지 내려와주고 그쵸.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정말 나아갈 네. 브라질의 행보도 정말 기대가 되고 브라질이 80년대 초반이었나? 그때 월드컵 이후로 82년이었나? 아무튼 그때 월드컵 이후로 조별 예선을 2경기를 치르면 무조건 16강 진출을 확정지셨답니다. 아, 2경기 치르면요? 네, 이번에도 또 유력이네요. 네, 이때까지 그게 깨진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크로아티아가 좀 어렵게 됐어요, 이번에. 아, 그쵸. 크로아티아가 지금 칠레랑 어떻게 될지. 아니죠. 칠레가 칠레가 아니구나. 아니죠. 거기. 네, 어디야? 카메룬, 카메룬이랑 멕시코. 멕시코인데 네, 멕시코가 어떻게 될지 좀. 네, 문제가 멕시코가 이번에 또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1대0으로. 두 골은 솔직히 뺏긴 골이었고 없어요. 네. 원래 한 3대0이었는데 두 골은 뺏겼죠. 치차리토른다. 어쨌든 그 도스산토스 선수의 두 네. 골이 뺏겼는데 아무튼 뭐 앞으로의 크로아티아랑 멕시코의 경기에서 멕시코의 결정이 경기는- 날 텐데 네. 멕시코가 사실 브라질하고 해서 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경기 끝나고 이제 감독들의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크로아티아의 코바치 감독입니다. 경기장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장면을 봤다. 그게 페널티킥이라면 축구가 아닌 농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농구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여기서. 네? 국제축구연맹의 모토가 존경이다. 이런 판정을 하면서 존경을 강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축구는 서커스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존경할 만한 경기를 했다. 브라질 선수들도 인정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이거 그 억울했어요, 판정이 사실. 아니었으면 경기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었고 정말 매력적인 경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억울할 법한 경기였기 때문에 예,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최고의 팀을 잡을 만한 기회를 놓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말 강력한 5승 1순위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콜라리 명감독님께서는 심판 판정은 옳았다. 10번을 봐도 페널티킥이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을 좀 올리시네요. 네, 주심이 페널티킥이라고 생각하고 판정을 내렸다. 우리도 페널티킥이라고 생각한다. 네.
10번을 더 봤지만 페널티킥이 맞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주심이다. 네. 나도 졌으면 불평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심의 혜택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어느 팀이 조별 예선을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 베팅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크로아티아에게 걸겠다. 이거는 그냥 위로의 말이죠. 네, 그냥 위로의 말이고 서비스죠, 서비스. 네, 서비스인데 그 앞에 일단 막 다 불평의 말 이 정도로 다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사기 진작 측면에서 브라질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 객관적인 브라질 팬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판정만큼은 진짜 승부를 망쳤다. 사실 브라질의 전력이면 그 이후에도 크로아티아를 잡을 만한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좀 브라질 팬들 입장에서 출발을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3대1의 또 이어진 경기력은 좋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의 그 6만 관중, 6만 네. 관중이었나 거기가? 아무튼 6만 관중이 정말 환호를 받으면서 역전승을 했다는 게 팀의 저력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고 그리고 주축을 맡아야 되는 두 선수 아닙니까? 네이마르와 오스카 선수가 제 기량을 보여줬고 아쉬웠던 장면이라면 프레드 선수는 그 장면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과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정말 긍정적인 점이라면 그 결국은 브라질의 그 강렬한 수비력이 그 수비 실수로 한 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 크로아티아가 전력으로 덤비는 그때에도 위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결국 크로아티아 정도 되는 팀으로도 18위 아닙니까? 네, 그 정도 팀으로도 브라질의 수비를 균열을 내지 못한다. 이걸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 왜냐면은 정말 슈팅을 찰 만한 그런 선수가 보이지를 않아요. 네, 모드리치 선수가 너무 답답하니까 중간에 중거리 슛 같은 걸 몇 개 날려보긴 했지만 네. 그 정도는. 브라질의 수비를 깨기가 쉽지가 않네요, 정말. 네, 그럼 근데 멕시코가 어떤 경기를 할지 한번 봐야겠어요. 근데 멕시코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는 브라질을 상대하는 게 진짜 저희는 대항마를 네. 무적함대라고 봐요. 이거 다음 방송에서 얘기했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을 깨는 팀이 나오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홈 어드밴테이지라고 볼 수 있죠. 뭐 판정은 네. 그렇게 뭐 봐야죠. 근데 그 판정은 정말 이 축구라는 스포츠에 있어서 그 정도의 몸싸움을 부는 거는 다른 수비수들의 너무 의욕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이번 대회가 약간 그 심판 판정에 좀 논란이 될 만할 법한 게 네. A조의 다른 경기 그 멕시코랑 카메룬 경기에서도 오심 비슷한 게 나왔죠. 정확하게 오심이 네. 나왔죠. 그래갖고 두 골을 뺏겼죠, 멕시코에서. 옵사이드가 아닌 골이었는데 그 부심이 옵사이드를 판정을 했기 때문에 네, 조별예선은 심지어 단판으로 이렇게 몇 경기밖에 안 치러지기 때문에 6경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 경기 속에서 그 오심 하나가 줄 수 있는 그 두 골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나중에 뭐 골득실을 따질 때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2위급 팀 아닙니까 지금 크로아티아랑. 그럼요. 나중에 두 경기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뭐 카메룬을 2점 차로 이겨버려갖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리를 노르리죠, 진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파 공식적인 MOM은 두 골을 넣은 네이마르 선수입니다. 네이마르 선수가 됐고요. 네이마르 선수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네. 멋있더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득점왕에 관심이 없다. 대회 MVP에도 관심이 없다. 네. 그저 브라질이 우승했으면 좋겠다. 근데 네이마르 선수가 멘탈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게 좋은 선수입니다. 네, 진짜 인터뷰를 참 잘해요. 네,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네, 네이마르 선수. 개인적으로 진짜 약간 헐리우드 액션을 네. 한다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기 몸을 아끼는 거죠. 아니 그렇게 헐리우드 액션이라도 안 하면은 근데 그런 부상을- 선수들은 이 헐리우드 액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짜 부상 너무 심하게 당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개인기로 하는 선수들은 네이마르 선수 개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브라질의 공격의 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핵이죠. 에이스죠. 네이마르 선수의 그 개인기가 사실상 전술의 일부처럼 보일 만큼 공을 끌어주면서 공을 확실히 수비도 네이마르 선수가 잡았을 때는 함부로 못 붙더라고요. 그렇죠. 못 붙죠. 네, 붙었다가 순간적으로 위험을 초래한 장면이 여러 있었고 그렇다고 안 붙자니 저 선수가 공을 잡으면서 선수들을 올려주기도 하고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네이마르 선수가 확실히 지금 브라질의 에이스. 네. 네. 왜냐면은 소속팀에서는 지금 그 형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자기의 꿈과 힘, 나래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그 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제가 감독이라도. 형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거기 형은 눈치를 봐야 되는 형들이잖아.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 네. 국가대표에서는 정말 에이스 노릇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언제부터 브라질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브라질이 언제부터 바르셀로나한테 밀렸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네, 어쨌든 국대에서 네이마르는 정말 강력한 선수라는 거를 저희가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알게 됐습니다. 공식적인 MVP는 네이마르 선수였고요. 네. 혹시
김 기사가 생각하는 MVP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MVP는 이건 결국 네이마를 뽑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누굴 뽑으란 말입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MOM을 네. 오스카 선수를 뽑고 싶었어요. 네. 네, 진짜 공수에서 정말 큰 활약을 했고 예전에 카카가 해주던 네, 그 역할을 롤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해줬는데 같더라고요. 네. 전혀 부족함이 없게. 전 약간 부족함을 보이던데. 카카 전성기 때 안 봤어요? 카카를 카카에 대해서 너무 또 환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카카 잘했다고요. 카카 잘했지 물론. 카카는 내가 유럽 축구 볼 때 있었던 선수예요. 알았어요. 밀란의 카카. 어쨌든 카카 선수는 청바지를 입고 경기장에서 이렇게 아들 데리고 왔더라고요. 네, 동영상을 찍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카카의 롤을 그대로 하긴 이어받은 중요할 때 골도 넣어주고. 네, 그대로 역할을 이어받은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점 면에서는 네이마르 선수보다 또 높게 나왔더라고요. 전체 평점에서는. 공수에서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국대마르, 국대스카의 앞으로의 행복 정말 기대를 하겠고 남은 경기에서도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네. 브라질이 정말 우승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얼마나 탄탄대로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리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비센테 델보스케 감독도 그렇고, 레알 출신들이 잘 안 풀려요. 그러네요. 네, 지금 바르샤 출신은 잘 풀리는데, 그러니까 호날두 선수도 지금 잠부상에서 계속 시달린다고. 그러니까 레알을 안 좋게 나간 로벤 선수가 잘 되는 거 보면은 스네이더 선수랑, 그러니까 레알의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다 안 풀리고 있어요 지금. 라모스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요. 카시아스도 그렇고. 레알에 안 좋게 나간 선수들은 잘 되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잘 되고. 그러네.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날 감독도 잘 되고. 그러네. 네, 바르셀로나 라인이, 지금까지는 바르셀로나 라인이 잘 되고 있다는 점. 예. 그 월드컵에서도. 네. 엘 클라시코가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아무튼 저희의 개막전은, 2명에서 했기 때문에 좀 두서없이 네. 방송을 했는데, 개인 방송 때는 조금 더 포맷을 갖춰서. 그쵸. 네, 그렇게 하죠. 왜냐면은, 습니다 개인 방송 때는 할 말이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게 네.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분석적이고, 한 개 한 개씩 또 짚어보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막전은 경기 내용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 전해드리는데 치중을 했고. 그럼요. 삼바 아닙니까? 삼바. 어차피 정해진 결과였습니다. 이 삼바는, 그쵸. 어차피 정해졌었고. 네. 크로아티아가 잘 버텼어도 네이마르가 미쳐서 또 몇 개 넣겠죠. 그럼요. 그리고 요즘에 월드컵 붐이 한참인데, 네. 맥도날드에서도 월드컵 버거가 새로 나왔고. 그렇습니까? 예. 한번 먹으러 가죠, 나중에. 한번 먹으러 네. 삼바 버거인가 아무튼 있어요. 네. 그래갖고, 감자튀김도 네. 그 통에 딱 담아주더라고요. 네, 매력이 있겠네. 월드컵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즐길 타임입니다. 다음 시간, 이제, 네. 김 기사의 다음 경기 시간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첫 번째 개막전 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시죠. 스페인 대 네덜란드. 원래 공이 둥글다지만 이번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브라주카. 네, 브라주카는 조금 더 둥근 것 같습니다. 5대1로 네덜란드가 스페인한테 리벤지를 성공했고요. 그 경기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밖에서는 경기 전 그 인터뷰를 소개를 하지만 저는 오늘 경기 전 인터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이한 인터뷰였고 좀 저희 개인 방송 자체가 두 방송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차를 이루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자 일단은 경기 후 인터뷰만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경기 먼저 스타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덜란드와 스페인. 지난 대회 디펜딩 챔피언이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우승팀인 스페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는 카시아스입니다. 이번 경기 무실점으로 만약에 맞췄다면 월드컵 역사상 최장기간 무실점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그 카시아스입니다. 지난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 경기였죠. 그 경기에서까지도 아직 불안한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슬럼프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정말 참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카시아스가 오늘 스페인의 골문을 지켰습니다. 포백은 왼쪽부터 조르디 알바, 그리고 라모스, 피케, 그 다음 야스필리쿠에타. 예상됐던 그 포백이 나왔어요. 오른쪽에 후안프란 선수도 있지만 야스필리쿠에타 지금 첼시 선수인가요? 그 조금 더 유명하고 더 잘 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경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야스필리쿠에타 선수의 스타일이 어떤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진은 너무나 유명한 스페인의 핵이죠. 삼각편대 사비 알론소, 그 다음 부스케츠, 그리고 차비 이렇게 3명의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왼쪽에는 이니에스타, 오른쪽에는 다비드 실바가 날개 형식으로 섰고 원톱으로 디에고 코스타가 있었습니다. 전술을 4-5-1에 가까운 전술인데요. 다비드 실바와 이니에스타가 공격 가담을 할 시에는 4-3-3처럼 변형이 되는 4-5-1에서 4-3-3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공격 전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래 스페인이 원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말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 원톱 없는 전술을 완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원톱이 있는 전술을 결국 밀고 가게 되었고 그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확실한 원톱으로서 아직 자리를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귀화한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그 빠져들어가는 타이밍이랑 후방의 미드필더들이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시점이랑 맞지 않는 모습이 조금 보였습니다. 네, 네덜란드 진영으로 들어갈게요. 네덜란드 골키퍼가 있었고요. 질라린이었나? 처음 보는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수비진도 제가 익숙한 선수는 거의 없어요. 그 데브라이 선수만 그 유럽 리그에서 한번 본 적이 있고 이 선수도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는 것 같은데 블라르, 데브라이, 마르틴스, 인디 이렇게 젊은 수비수들이 3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블린트와 얀마트 선수가 그 양쪽 윙백으로 서서 5백, 수비 시에는 5백, 공격 시에는 적극적으로 윙처럼 공격에 가담하는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미드필더진에는 대용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줬고 센터 미드필더이면서 공격적으로도 순간순간 가담을 했던 대구즈만 그리고 완전히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 박혀 있었죠. 그렇게 해서 활동량이 좀 적게 가져가면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패스를 많이 해줬던 스네이더 선수 그리고 투탑처럼 반페레시와 로벤이 있었어요. 그 주로 역습 시에 반페레시가 로벤 선수가 자리를 많이 바꿔가면서 반페레시가 조금 앞에 로벤 그리고 역습 시에 공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5-3-2 전술에 가까운 그런 전술을 구가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경기 결국 이 전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경기가 갈렸다고 생각을 해요. 본격적으로 경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경기의 논평에 앞서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흐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은 스페인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갔어요. 역시 네덜란드는 조금쯤 5백 중심으로 쳐져서 순간적으로 역습을 하는 형태로 경기를 가져갔고 예상된 것 그대로 했죠. 그리고 스페인은 티키타카 그 쇼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경기를 장악해 나가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를 장악해 나가면서도 전방에서 공을 가지고 상대 수비 후방으로 파고 들어갈 선수가 없다 보니까 다비드 실바 선수 혼자만으로는 좀 역부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에고 코스타라는 원톱의 그런 파고 들어가는 순간을 노리는 그 후방을 노리는 패스들이 거의 줄을 이뤘죠. 먼저 전반 7분에 유효한 장면이 한번 나왔습니다. 스네이더 선수 네덜란드에서 먼저 나왔죠. 스네이더 선수가 1대1 찬스를 한번 맞이하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한 방에 오는 그런 패스를 받아서 스네이더 선수가 1대1 찬스를 맞이했지만 카시아스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비 선수의 패스를 받은 디에고 코스타가 1대1 찬스를 맞이했지만 역시 골로는 연결되지 않았죠. 네. 계속 전반 내내 전반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후반 중반까지도 상대의 배후를 찌르는 상대의 4백 라인 내지 3백 라인 후방을 찌르는 그 배후 찌르기 싸움이 치열했어요. 스페인 주도로 경기가 흘러가는 와중에서도 스페인은 쇼패스로 상대의 후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린트나 그 마르틴스 인디 선수 혹은 얀 마트 선수가 순간적인 롱 패스를 통해서 상대 후방을 공략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골도 한 2골 정도는 이런 상황에서 나왔죠. 네. 스페인도 그 PK를 얻어낸 상황은 중간에 사비 선수가 디에고 코스타한테 찔러준 그 패스를 받아서 PK를 얻어낸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런 똑같은 걸 노리는 두 팀이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이걸 성공시켰냐 여기에 달린 경기가 좌우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쇼패스를 통해서 후방을 노린 선수는 주로 사비랑 이니에스타 선수였고요. 네덜란드에서는 블린트랑 마르틴스 인디 선수가 가장 많은 횟수로 노린 것 같습니다. 전반 27분에 사비가 디에고 코스타한테 패스를 해줬고 디에고 코스타가 한번 접으면서 상대 데브라이 선수였죠. 데브라이 선수의 태클이 뒷발이 디에고 코스타한테 걸리면서 PK를 얻어내서 그걸 알론소가 차서 넣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만 보면은 디에고 코스타 선수의 기용이 성공적인가 싶었어요, 사실. 확실한 원톱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토레스랑 다비드 비아 선수가 뽑히긴 했지만 기량에서 논란이 많이 됐고
요렌테 선수는 아직 무게감이 떨어진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 스페인에 확실한 원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던 차에 디에고 코스타 선수를 귀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이번 경기 전에 그러니까 월드컵 직전에 부상을 당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죠.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결국 PK를 27분 만에 PK를 얻어내는 모습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합격점을 주기는 좀 어려운 경기력이었지만 전반 27분에 이 하나의 찬스를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충분한 활약을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 골을 넣었고 전반 내내 사실 스페인의 주도는 거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스페인이 주도하는 경기 아래 흘러갔고 네덜란드는 순간순간 역습을 노렸지만 그 역습이 여의치 않았죠. 주로 로벤의 그 질풍 드리블, 빠른 속도를 이용한 역습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거의 유효하게 드러난 장면이 전반 내내 없었고 그나마 유효했던 건 순간적인 롱패스를 반페르시 쪽으로 투입이 되는 경우에 조금 한번 노려볼만 했지만 그것도 번번이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차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전반 막판에 블린트의 롱패스를 받은 반페르시가 정말 멋진 플라잉 더치맨 딱 그 말이 어울릴 헤딩골을 넣었죠. 월드컵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넣은 헤딩골이라고 해요. 정말 예술적인 골이었고 순간적으로 라모스가 마크에 실패하면서 카시아스 골키퍼가 조금 나와있던 상황에서 손 쓸 겨를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누가 못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라모스 선수가 좀 못했죠. 그렇지만 책임을 라모스 선수한테 그냥 똥을 맞게 얘기하기에는 반페르시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어요. 결국 네덜란드가 1대1로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서 전반을 마쳤다는 점에서 결국은 이 골이 정말 주요하지 않았나. 스페인 맘대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경기가 안 된 거는 이 장면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후반을 보겠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빗줄기가 상당히 거셌습니다. 짧은 패스 위주의 스페인과 롱 패스 위주의 네덜란드. 거칠고 세트피스에 강한 네덜란드와 전체적으로 짧게 주도해 나가는 그런 아기자기한 스페인 사이에서 이 비는 정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만한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죠. 비가 내리면서 스페인 팬들의 가슴에도 비가 내렸으니까요. 후반 시작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린트 선수의 롱패스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아레인 로번 선수의 그 퍼스트 터치로 딱 받아가지고 롱패스를. 그래서 바로 좌측 측면에서 그냥 한 방에 올라온 패스를 로번이 퍼스트 터치 아주 깔끔하게 잡아놓은 이후에 드리블을 통해서 좀 끌면서 개인기량을 통해서 골까지 연결시키는 거의 압도적인 골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블린트고 역시 로번이다. 블린트의 그 패싱은 이게 네덜란드라는 팀이 스페인을 얼마나 대비해서 잘 준비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플레이였고 아레인 로번의 개인기는 모두 알지 않습니까? 원래 사이드에서 툭툭툭 빵 이게 원래 로번의 장기인데 이 툭툭툭 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는 좀 더 직선적인 움직임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의 일환이지 않았나. 한 번 넘어온 거를 정말 기술적으로 잘 잡아서 툭툭툭 치면서 그 방향으로 들어온 다음에 꺾어서 빵. 이 로번 플레이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이고요. 결국은 후반 시작해서 2대1로 가게 됐죠. 스페인이 끌려가게 되는데 마음이 급하게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이니에스타 선수의 실책도 많이 나오고 공격 시에 공을 많이 뺏기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분위기가 네덜란드 쪽으로 흘러가게 됐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와중에 스페인의 축구보다는 네덜란드의 축구가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교체도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끌려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속 끌려가다가 후반 15분에 한번 반페르시 선수의 이제 골대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이 옵사이드긴 했는데 이 장면이 의미가 있는 게 그 전에 로벤 선수가 역습을 이어가는 장면에서 정말 폭풍 드리블을 합니다. 원래 전반까지는 로벤의 역습을 철저하게 차단했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스케츠 선수가 활동량을 좀 비교적 넓게 가져가고 4백 라인에서 라인을 상당하게 끌어올리면서 후방에 배우공간을 주더라도 상당히 끌어올리면서 상대 선수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만한 공간을 주지 않았고 로벤이 공을 잡더라도 순간적으로 라모스라던가 그 다음에 사이드 윙백들이 가담을 해서 로벤 선수를 차단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후반전에 그런 모습이 점점 떨어진 것 같아요. 부스케츠 선수의 활동량이 떨어지는 게 정말 컸고 그거 말고도 차비랑 이니에스타 선수의 활동량 알론소 선수의 활동량 이런 부분은 원래 많은 부분을 기대한 건 아니니까 부스케츠 선수의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그걸 보좌해줄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양쪽 윙백도 공격 가담이 잦았고 그 속에서 역습을 당할 때 정말 좀
무력한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로벤이 이 후반 15분부터 정말 역습하는 상황에서마다 등장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후반 17분에 스페인에서 알론소와 코스타 선수를 빼고 페드로랑 토레스 선수를 투입했고 네덜란드에서는 데구즈만 선수를 빼고 바이날둠 선수를 투입했죠. 이 교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정말. 네덜란드에서는 데구즈만 그 중앙의 센터 미드필더 빼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 능력을 보이는 바이날둠 선수, 그 약간 측면으로도 잘 빠져들어가는 선수였고요. 대신에 스네이더 선수가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역습 시에 중요한 패스를 여러 번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결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에도 알론소 선수랑 페드로 선수를 맞바꿨는데 분명히 알론소 선수가 점점 활동량이 줄고 있었던 것도 맞고 또 필요한 선수가 페드로였던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 측면으로 좀 들어가면서 3백을 좀 벌리게 할 필요, 양쪽 윙백들의 공격 가담을 차단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지만 알론소라는 센터에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빼면서 그 자리에 대한 보완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 이 점이 좀 위험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스네이더 선수한테 패스 공간을 많이 열어주면서 역습이 좀 더 자유롭게 되는, 네덜란드가 좀 미드필더를 장악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니에스타 선수라도 좀 내려오던가 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이니에스타 선수도 그대로 바뀌어 있었고 부스케츠 선수의 활동량은 정말 후반에는 급격하게 줄어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젤 대용이라던가 그 상대 네덜란드의 중앙 미드필더한테 좀 싸먹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B까지 오니까 패스웍도 안 좋고 이 델보스케 감독이 원래 전략적으로 무척 뛰어난 감독은 아니잖아요. 그 선수들을 좀 잘 다루는 감독인 반면에 전략적으로는 바날이 좀 전략 전술에 뛰어난 감독이었고 예전부터 그런 명성이 있었고 비센테 델보스케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좀 둔하다는 얘기까지 들었던 감독이니만큼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기가 그렇게 되면서 점점 네덜란드 판으로 흘러갔죠. 이제 스페인이 상대의 후방을 노리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고 공은 계속 차단되고 번번이 네덜란드는 후방을 노릴 뿐만 아니라 아예 공을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 로벤이 살아나면서 그런 장면이 많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네이더의 패스도 정말 좋았고 그러다가 후반 19분에 이제 교체에 투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네이더가 마침 패스를 했죠. 네, 패스가 아니라 그 킥을 했죠. 스네이더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데브라이한테 킥을 했고 데브라이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시아스 선수가 좀 차징 비슷한 장면이 나왔고 그래서 좀 항의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야스필리쿠에타 선수가 이제 그 이후에 그 넘어온 공을 데브라이 선수를 완전히 놓치면서 골을 허용했어요. 사람을 놓치면서. 이 장면이 조금 아쉬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골이 3대1이 되는 골이었고 이 골만 아니었어도 스페인의 교체가 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을 수 있었는데 그 교체 효과 바로 없어지는 그냥 2분 만에 골이 터져버리면서 결국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 네덜란드가 세트피스에서 훨씬 강한 느낌이 있는데 아무리 라모스랑 피케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네덜란드 선수들이 떡대가 좋지 않습니까? 탄력도 있고 그런 면에서 네덜란드가 장점을 분명히 잘 살린 그런 찬스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점점 패닉으로 가다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건 후반 27분에 이제 카시아스 골키퍼의 실책이었어요. 두 골 차면은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카시아스 골키퍼가 볼터치를 실수했죠. 그러면서 이 반페르시 선수한테 골을 허용합니다. 팀의 4번째 골이었고 반페르시 개인한테는 2번째 골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로벤이랑 반페르시가 2골씩 넣었고 그 네이마르 선수도 2골 넣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득점왕 경쟁이 불을 붙게 됐는데 반페르시 선수의 이 골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 팀 내 아마 득점 랭킹 1위일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이 골을 넣고 이제 벤치로 달려가서 클루이베르트랑 이제 그 손뼉 마주치는 장면이 나왔나요? 그냥 클루이베르트 미쳤나? 아무튼 네덜란드 코치진의 클루이베르트가 있던데 뭔가 멋있더라고요. 그 과거 최고의 네덜란드의 공격수였죠. 루드반 니스텔루이가 있긴 했지만 국가대표에선 그래도 클루이베르트의 명성이 더 앞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클루이베르트가 베르캄프와 동시대 혹은 이후 시대에는 진짜 클루이베르트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클루이베르트가 정말 강했던 게 독일의 올리버 비어호프 이후에 헤딩에 있어서는 유럽 최강자 이런 평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수 출신의 코치 앞에서
반페르시가 최고의 헤딩골을 넣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두 번째 골까지 꽂아 넣는 장면, 정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페르시의 그 골로 4대1이 됐고요. 카시아스는 정말 비까지 쫄딱 맞은 모습, 정말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스페인이 골키퍼를 갈아도 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최근에 카시아스 골키퍼의 부진한 모습들이 순간순간 엿보였는데, 델보스케 감독은 원래 유명한 선수 가는 감독이 아니죠. 무리뉴처럼. 그래서 결국 스페인이 아쉽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4대1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후반 34분, 이제 로번 선수가 진짜 번개 같은 드리블 이후에 라모스를 완전히 떨구면서 5대1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일방적인 두들겨 패는 경기로 갔고, 스페인은 정말 정신적인 패닉 자체가 너무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갔죠. 카시아스 골키퍼, 그리고 라모스, 레알 마드리드를 상징하는 이런 선수들, 그리고 비센테 델보스케 감독, 갈라티코 1기를 이끌었던 그런 감독 아닙니까? 이 레알 마드리드 출신 이런 선수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선수와 감독들이. 5대1,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전반까지 스페인의 플레이를 봤을 때 후반에 이런 식으로 경기가 흘러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일방적으로 무너졌고, 특히 후반에 이뤄진 그 4골의 내리실점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경기장 전체를 브라질과 네덜란드 팬들이 정말 한마음이 돼서 응원을 하더라고요. 디에고 코스타 선수의 귀화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 좀 분위기 자체도 스페인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았나. 그리고 무엇보다 스페인이 지난 대회 우승팀이었고, 브라질이 이번 대회 우승하는데 가장 강력한 라이벌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스페인과 브라질, 이 대결로 이번 대회가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를 볼 때는 그래도 한 경기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페인이 전반에 보여준 경기력은 분명히 완성도 높은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토레스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도 그랬고, 디에고 코스타가 있을 때도 그랬고, 그 미드필더진과 공격수의 조화가, 원탑과 나머지 선수들의 조화가 아직은 팀워크가 물이 오르지 않은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옛날에 그 실바나 토레스가 잘 나가서 원톱 세웠던 그 시절의 축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물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장악하는 스페인의 능력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 뛰어났고 세계 최강급의 팀이었고, 네덜란드가 맞불 놓는 게 힘들어 보일 정도로 강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비가 오고 후반 들어서 급격하게 변화가 되긴 했지만, 그리고 반페르시의 그 한 방에 당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골이 정말 나오면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것도 실력이지만 스페인 입장에서는 후반이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비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별 예선에 기술적인 덫에 기술적인 인력에 그냥 당한 게 아닌가. 아직 한 경기일 뿐이다. 좀 다른 두 경기를 잡아내면서 부활을 한다면, 지난 대회에서도 스위스한테 발목을 잡히고 스페인이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그러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한 경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어쨌든 네덜란드는 기분 좋게 이겼고, 네덜란드에 주목할 만한 그런 행진은 계속될 수 있겠죠. 한 골 먼저 득점한 다음에 역전패를 당하는 게 지금 이 경기만이 아니라 개막전도 똑같았죠. 브라질의 네이마르 선수의 2골, 그리고 오스카 선수, 마르셀로 선수가 자책골을 넣고 나서 3골을 연이어 넣으면서 3대1로 크로아티아에게 역전한 브라질. 이번 월드컵에서 선제골을 넣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 골을 넣고 조금 팀이 라인을 내리거나 좀 안도하는 플레이가 이어졌을 경우에 훅 갈 수 있겠다. 물론 스페인의 경우에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좀 계속 장악을 하려는 모습이 있었고 라인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아무튼 한 골을 먼저 득점한 이후에 내리실점하는 게 이번 대회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날씨, 이번에 비가 오는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 경기들에서 다 비가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기후가 이번에 더운 날씨도 그렇고, 더운 날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비가 온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경기, 이 경기를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네덜란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미드필더진에서 니젤 대용 선수의 그런 강력한 압박, 그리고 아르헨 로벤 선수로 상징되는 그런 빠른 역습, 또 후방에서 한 번에 나가는 블린트 선수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나가는, 오늘 이어시 했죠?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정말 정교한 롱패스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측면 내지 후방에서, 후방 측면에서. 그런 정교한 롱패스, 뭐 이런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력한 압박, 빠른 역습, 정교한 롱패스. 이런 모습들이 스페인이 정말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이런 모습들에 당황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이 강력한 압박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역습 시도하는 팀 한두 번 만나는 것도 아니지만, 후방에서 한 번에 들어오는 정교한 롱패스가 정말 한 번에 그거에 뚫려버리면서 팀이 균열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점점 더 비까지 더해지면서 그 와중에 균열이 조금씩 커지면서 이 세 가지가 다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 강력한 압박이 없었죠. 미드필더진이 활동량을 많이 가져간다기보다는 그냥 패싱 위주의 게임을 좀 풀어가려는 느낌이 있었고, 공격 시에는 그래도 패스를 받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수비 시에는 자리를 지키는 듯한 미드필더에서 빌드업을 형성하면서 상대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 부분에서 좀 압박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부스케스 선수가 활동량이 좀 좁아지고 동시에 사비나 알론소 선수가 도와주지 못하면서 점점 더 심해졌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스네이더 선수가 후방에 점점 좀 아래쪽에 배치가 돼버리니까 이 압박이 안 되면서 패스를 점점 더 많이 허용을 하게 되고, 이제 빠른 역습도 가져가지 못하고 팀 자체가. 그리고 이니에스타 선수가 드리블을 계속 뺏기면서 다비드 실바 선수도 그렇고, 공을 가지고 상대 진영에서 활약을 해줄 만한 선수가, 공을 지키면서 활약을 해줄 만한 선수가 안 보였어요. 그 네이마르 선수라던가 그냥 로베 선수라거나 이런 선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팀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안 보이다 보니까 팀이 점점 힘들어지지 않았나. 차라리 페드로 선수를 일찍 넣거나 아니면 코케같이 활동량이 좋은 선수를 가져가서 미드필더진에 압박을 해보거나, 아니면 카솔라 선수도 있고, 그리고 세스크 선수도 사실 공을 좀 지켜주는 능력이 있는 선수고 패싱까지도 능력이 없는 선수가 아닌데, 너무 올드 스리 미드필더로 가가지고 좀 답답한 경기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스페인 델보스케 감독이 너무 전형적인 전술, 너무 뻔한 전술 이런 걸 너무 많이 써요. 옛날부터 좀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한 경기일 뿐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보고요. 뭐 계속 경기 후반을 보면은 그냥 추가 실점이 더 가능했어요. 그 로번의 중거리 슛, 논스톱 발리슛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났죠. 한두 골 더 들어가지 말란 보장이 없었어요. 스네이더 선수의 결정력만 있었다면 두 골은 더 들어갔고, 교체대에 들어갔던 바이날둠 선수도 한 골 정도는 더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8골까지 심하면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춘 것이 스페인 입장에서는 정신적 패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그 토레스 선수 이번 경기에도 한 건 했죠. 좋아하는 공격수인데 정말 어쩌려 그러는지 갑갑해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뭔가 하나 크게 바뀐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강렬한 모습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경기 후에 인터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센테 델보스케 감독. 이번 경기로 인해서 선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거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이 감독은 선수 변화 주는 감독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 그렇죠. 지금 상황 이겨내야 하죠. 입이 있으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스포츠다. 네, 이거는 뭐 전 세계 모든 스포츠 감독들이 크게 지고 나서 하는 말이죠. 카시아스가 아닌 팀 전체의 잘못이다. 네, 늘 스타 선수를 옹호해왔던 델보스케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감독이고요. 네. 이니에스타 선수랑 사비 선수의 인터뷰는 좀 인상적이에요. 이니에스타 선수, 평소의 스타일대로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패배를 잊지 않겠다. 하지만 크게 절망할 필요는 없다. 2승하면 되지 않는가. 네, 그렇죠. 지난 대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역시 투지의 이니에스타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에서도 항상 더 높은 경지를 꿈꾸는 그런 이니에스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을 충분히 이겨내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선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칠레와의 경기 좀 기대됩니다. 그리고 사비 선수, 내 선수 시절 최악의 패배다. 이렇게 짧게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최악의 패배고 제가 봤을 때도 스페인 제가 본 역대 경기 중에서 가장 최악의 패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 루이스 바날 감독, 이 감독 정말 전술 오타쿠죠. 네. 5-3-2 전술이 주요했다. 5-3-2 전술이 주요했다는 뜻은 이 파이어백으로 가져가면서 상대를 끌어들이고 순간적으로 롱패스를 가져가는 그 역습 전술에 최적화된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 5-3-2 전술의 꼭지점 두 길이 로번과 반페르시, 최고의 퍼스트 터치를 가진 역습에 최적화된 공격수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격수와 터치 이후에 슛을 어떻게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공격수 둘이서 해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전술에 최적화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비부터 공격까지 전부 다. 네. 그리고 꿈같은 승리다. 하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 조별예선 중에 한 경기이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이 경기 자체에 정말 안주해서는 안 되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승점 3점을 땄다는 데 만족을 하고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헨 로벤 선수, 조별 예선일 뿐 우리의 리벤지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 복수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 하지만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우승을 목표로 앞으로 냉정해보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복수는 아니다. 이 인터뷰가 최고의 복수일 것 같습니다. 스페인을 5-1로 이기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네덜란드의 그 선수와 감독, 팀을 부여잡는 모습이 엿보이죠. 스페인과 네덜란드 정말 이 패배와 승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다음 경기를 이끌어 나갈지 정말 주목이 되고요. 특히 네덜란드의 전력, 저희가 분석하면서 네덜란드가 아무래도 우승 전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수비진의 선수들이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그걸 이끌어줄 선수로 대용 선수나 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클래스에 미치긴 힘들 것 같다. 로번과 반페르시는 역습에 최적화된 선수들이다. 하지만 그뿐이다. 정말 밀집된 공격진을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저희가 네덜란드를 높게 평가하진 않았었는데 정말 이번 경기만 보면은 바날 감독의 전술이 세대 교체를 완벽하게 이뤄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강렬했어요. 하지만 또 모르죠. 완전히 약점이 안 보였던 것도 아니라서 분명히 이번 경기에 스페인이 공략을 잘 못한 부분은 있지만 또 칠레랑 만났을 때 특히 칠레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도 잘 파는 팀이고 기동력이 정말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네덜란드가 약점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타전으로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역습에서의 찬스가 있겠지만 네덜란드의 중원이 대용 선수의 그 파괴력 넘치는 플레이가 예전보다 좀 줄었고 대구주만 선수와 스네이더 선수의 활동량을 생각해 본다면 미드필더진에서 장악을 해내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역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느 팀을 상대로 하더라도. 그리고 그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팀을 만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라모스 선수의 컨디션이 좋았다면 의외로 쉽지 않은 경기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쯤 돼서 저희의 오늘 경기를 마칠 순 없죠. 박 기자가 저한테 그 MOM 정하라고 했는데 한 장면이랑 그거 깜빡할 뻔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경기에 가장 주요했던 장면하고 그 MOM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가장 주요했던 장면은 저는 카시아스 선수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베테랑이 팀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추슬러주는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데 카시아스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도 그랬고 요즘 들어서 계속 베테랑이지만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실수를 하면서 팀의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 레알 마드리드나 스페인 대표팀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그 라울 선수나 뭐 이런 옛날에 이에로 선수 뭐 이런 축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위험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센터백 그 이에로 선수 있지 않습니까? 레알 마드리드에. 그 다음에 이에로 선수 말고도 라울 선수도 그렇고 정말 리더로서 리더의 모습을 가장 위기의 순간마다 팀을 부여잡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지금 스페인의 핵은 결국은 카시아스입니다. 스페인의 리더는. 그 앞에 라모스도 있지만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어려울 때 팀을 부여잡아 줘야 되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무력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카시아스 선수도 라모스 선수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팀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까웠다고 봅니다. 가장 주요했던 장면. 그래서 저는 카시아스 선수의 4대1을 만드는 그 볼터치 미숙한 장면이 아니었나. 좀 집중력만 있었어도 그 장면에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스페인이었다면 그 3대1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었는데 그 장면 이후에는 거의 정신적으로 타격을 너무 받은 듯한 느낌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추스르느냐, 경기 안에서 못했으니까 경기장 밖에서 어떻게 역할을 보여주느냐 정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카시아스 선수의 실책 뽑습니다. 그 다음에 MOM 뽑아야죠. 최고의 선수. 이날 경기의 최고의 선수는 결국은 승리팀인 네덜란드에서 뽑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네덜란드에서도 정말 많은 선수가 있겠지만 레프트 윙백이었던 블린트 선수를 뽑지 않을 수가 없네요. 로벨 선수도 좋았고 반페르시 선수도 좋았습니다. 2골씩 넣은. 하지만 이들에 앞서서 2어시스트를 후방에서 찔러주는 블린트 선수. 이 블린트 선수의 킥이 정말 처음에 반페르시한테 연결이 될 때 그 헤딩골 정말 환상적인 골을 만들어낼 때, 그리고 후반 처음에 로벤한테 연결이 될 때, 이 두 번의 킥이 없었다면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그 장악 속에서 과연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경기 전체를 보면은 네덜란드가 잘 해냈겠지만 사실 그 두 장면이 그렇게 빠른 시점에 나오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을 거고, 상대의 그 약점들을 점점 균열을 크게 만들어가는데 정말 첫 번째 그 펀치가 되지 않았나, 첫 번째 작은 균열을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나. 정말 좋았습니다. 바날 감독의 안 배웠던 것 같습니다. 블린트 선수. 최고의 활약을 한 선수라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네덜란드의 5대1 승리. 네덜란드가 조별 예선 첫 경기 B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 방송 3회차 방송이죠. 주간 해외축구, DPS의 주간 해외축구 3회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회차 방송을 통해서 조만간 찾아뵐 것 같아요. 4회차 방송을 통해서 찾아뵐 때까지 다들 안녕히 계시고요.